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천일환 작가의 천진한 결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0주년 결혼 기념일에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비밀, 그리고 그 비밀로부터 비롯된 고요한 파국.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짧지만 많은 여운을 주는 천일환 작가의 천진한 결별 들어보시죠. 이혼합시다. 아내는 붙잡고 있던 손을 슬며시 놓으며 말했다. 적당히 더운 가을 햇빛이 얼굴에 깊게 팬 주름 사이에 그늘을 거두어 오래 잊고 살았던 28배 당찬 아가씨가 내 앞에 돌아와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눈이 부신 듯 미간을 찌푸렸고 나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옮겨 그녀의 얼굴 위로 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혼하자고요. 어떤 대답이나 반응을 내놓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보다도 그녀가 하고 있는 말이 좀처럼 와닿지 않았다. 막다른 길이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초록을 잃어가는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끝에서 돌아서는 수밖에 없는 산책로를 왜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료칸에서 어림잡아 30분은 걸린 듯 했다. 평소보다 무릎을 무리해서 썼으니 돌아가는 데에는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 뻔했다. 생각만으로 피로가 몰려왔다. 왜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나를 빤히 올려다보며 다시 한번 채근하듯 물었다. 당신 무슨 생각하는 거야? 왜 대답을 안 해? 이혼해달라니까. 기시감이 들었고 나는 그 이유를 곧장 알 수 있었다. 선배는 대체 왜 대답을 안 해? 결혼하자니까. 41년 전, 그때 그녀가 내게 한 말이었다. 그제야 그녀가 하는 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아내가 내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다. 참을 만큼 참고 산 것 같아. 애들도 컸고 손주도 봤고 우리가 헤어진다고 한들 우리고 애들이고 달라질 게 얼마나 되겠어? 우리가 무슨 대단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어. 한몫 크게 떼어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이혼해줘요. 고향 동네에 집 알아봤어. 지금 있는 집 팔면 당신 조금 작은 평수로 옮겨도 나 거기에 집 한 채 마련할 돈은 넉넉히 남을 거고 옮기기 싫으면 나는 전세라도 괜찮아. 생활비야 애들이 조금씩 주는 용돈 그거면 혼자 충분히 먹고 살아. 당신도 그렇잖아. 아내는 진즉 계획을 세워두었던 사람처럼 굴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침착하지만 단호한 그녀의 목소리를 가만히 듣기만 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어차피 내 대답일랑 중요하지도 않다는 듯 그녀는 언제부터 생각해둔 것인지 짐작도 되지 않는 계획을 차근차근 나열해 나갔다. 40번째 결혼기념일이었다. 기어이 괜한데 돈 쓰지 말라 하고는 성화에 못 이겨 떠밀려온 척 했지만 실은 기념일에 맞춰 여행을 준비한 아이들이 잠옷 기특하고 고마웠다. 그게 저들도 먹고 살만해졌다는 뜻인 것 같아 안심이 되기도 했다. 오랜만에 둘이서만 떠난 여행이었고 그래서 나는 이번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예약해둔 숙소는 우리가 함께 살아온 40년의 세월을 돌아보기에 마침 알맞은 장소였다. 료칸은 공항에서 차를 타고 2시간 이상 들어가야 하는 숲속에 위치해 있었다. 개별 노천탕이 딸린 고급 객실 열댓 개가 전부였고 료칸 내에 갖추어진 것 외에 인근에 편의시설이랄 것도 없었다. 하지만 노천탕과 일본식 정원으로 난 미닫이를 열면 대숲이 보이고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와 맑은 개울물 소리가 들려왔다. 료칸에 도착한 첫날 밤, 아내는 자식들한테 해준 것도 없이 호사를 누린다며 별이 보일 때까지 쌀쌀한 저녁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며 탕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었다. 당신 이제 염색하지 마. 요즘은 일부러 염색 안 하는 게 유행인가 보던데 괜히 눈만 나빠지고. 내가 염색할 때를 넘긴 아내의 머리를 보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녀는 아직도 1살이라도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듣는 게 낙이라며 해맑게 웃었다. 그런 잡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사흘을 보내고 마지막 하룻밤이 남아있었다. 이혼 소리가 청천벽력으로 들리는 게 당연했다. 사랑 없는 결혼. 나도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네.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아. 그녀는 내 그림자를 벗어나 왔던 길을 향해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잠시 무언가에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멀뚱히 서 있다가 이내 빽빽한 숲을 등지고 섰다. 기울고 있는 햇빛에 눈이 시렸다. 손으로 차양을 만드니 버틸만 했다. 아내의 등이 보였다. 나를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늘 그래왔듯 무릎이 좋지 않은 나를 배려해 걸음을 늦추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그대로 걸었다. 더 가까워지거나 더 멀어지지도 않고 딱 그만큼의 거리를 유지했다. 료칸에 도착할 때쯤이면 일몰도 보겠다.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러네. 그녀는 그렇게 대답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많이 사랑하니까 괜찮아. 진정한 사랑은 양적으로 동등하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만족스러운 게 사랑이라고 그녀는 습관적으로 말하곤 했다. 그녀는 내가 처음으로 사귄 여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내 평생의 유일한 연인이자 아내였다. 사랑에 있어서라면 언제나 머뭇거리는 내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모든 걸 자신에게 맡겨도 된다고 한 사람이었다. 40년을 함께 살며 단 한 번도 불만이나 서운함을 품어본 적이 없었다. 아내는 은인이었다. 그녀는 내게 번듯한 가정을 만들어 주었고 나는 그 가정이 내게 준 역할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나는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존경했다. 이상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사랑이라면 그 단어는 나를 항상 초라하게 만들었다. 30년도 더 지난 일이었다. 막내가 아직 젖먹이일 무렵이었다. 활짝 열어둔 창밖에서 귀가 아플 정도로 매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아이가 넷이나 태어날 때까지 부부싸움이랄 것이 없었던 우리가 언성을 높여가며 심하게 다툰 날이었다. 나는 새 아이가 놀고 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회계감사를 앞두고 집으로 가지고 온 서류들을 검토하는 중이었다. 내게는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만큼 활력을 주는 것이 따로 없었다. 소파 위를 뛰어다니며 일부러 회방을 놓는 것마저 마냥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다. 아, 이거 할 거라고.
느닷없이 셋째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드니 첫째가 셋째의 손에 들린 발가벗은 바비 인형을 빼앗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야, 너는 남자잖아. 셋째는 인형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켄보다는 바비가 입을 수 있는 예쁜 옷이 훨씬 많지 않느냐고, 왜 언제나 누나들만 옷이 많은 인형을 독차지하는 거냐고 대들었다. 내 시선을 느낀 모양인지 두 아이가 동시에 나를 바라보았다. 판정을 해달라는 뜻이었다. 네가 남자니까 누나들에게 양보해야지. 그 이후로 나는 셋째의 눈에 서리던 원망을 종종 떠올렸다. 막내를 재우러 안방에 들었던 아내가 심상찮은 분위기를 느끼고는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그러고는 첫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동생이잖아. 누나가 양보해야지. 나는 아이들의 얼굴을 살폈다. 셋째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고 별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둘째도 아내와 나를 번갈아 바라봤다. 남자애잖아. 말을 이으려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 너무 아들한테만 무신경한 거 아니야? 집에 온통 여자애들 장난감 뿐이잖아. 그게 발단이었다. 아내는 자신의 무신경에 대한 나의 지적보다 내가 아이들을 성별로 차별했다는 사실에 더 분노를 느끼는 듯 했다. 부모의 언쟁을 처음 목격한 아이들은 얼어붙었고 끝내 첫째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읽던 서류를 그대로 두고 차키와 지갑만을 챙겨 집을 나왔다. 무작정 차를 몰고 나가 동네 인근을 몇 바퀴 돈 뒤에 도착한 곳은 아이들과 자주 찾는 호수공원이었다. 공원 주차장에 차를 대고 시동을 끄자마자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이 느껴졌다. 남자애잖아. 차갑게 가라앉았던 내 목소리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그 말을 기억했다. 내가 좋아하던 놀이 대부분이 여자아이들이 더 즐겨하는 놀이였고 아빠보다 엄마의 물건들에 더 자주 호기심을 느꼈으며 남자아이들과 같은 화장실을 쓰고 그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 불편했던 그 모든 경험이 끝내 내가 여자로 태어났어야만 했다는 생각에 닿았을 때 바로 내가 나에게 건넨 말이었다. 너는 남자잖아. 나는 아이에게서 내 두려움을 본 것이었다. 40 무렵이던 그때 나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나 자신을 향해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내가 느끼는 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남자로 사는 일에 익숙해지기는 어려웠지만 남자로 살아서 겪어야 하는 불편함을 견디는 데에는 익숙해질 수 있었다. 제법 능숙하게 남자로 살아왔고 이제와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차창을 열자 습하지만 아주 덥지는 않은 바람을 타고 공원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창밖의 사람들이 모두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역할대로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지만 그도 찰나였다. 곧 어떤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혼란이 평화롭게 느껴졌다. 여름의 공원은 새벽이 다 되도록 붐볐고 나는 공원에 정막이 찾아올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불 꺼진 거실의 소파에 기대앉은 채 잠들어 있었고 내던지듯 두고 나간 서류들은 커피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들어가서 자. 내가 잘못했어. 보고 배울 게 누나들 뿐이니까 혹시 나중에 학교 들어가 따돌림이라도 당할까 봐. 그런데 당신 말이 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내 말이 다 끝난 뒤에야 슬그머니 눈을 떴다. 여보,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벌써부터 그런 걱정은 하지 말자. 아니, 나는 뭐가 됐든 우리 애들이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좋겠어. 어차피 조금만 있으면 애 깨서 밥 달라고 보챌 거야. 그때까지만 오랜만에 당신 무릎 좀 베고 눕자. 그녀는 내 무릎을 베자마자 금방 다시 잠에 빠져들었고 나는 오랫동안 아이보다 더 아이 같은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태양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래 하늘에 머물러 있었다. 아내는 멈춰 서서 해가 떨어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 곁으로 다가섰다. 아직 한참 남았네. 내 말에 그녀가 답했다. 이제 금방이야. 근데 그냥 가자. 해가 오늘만 지는 것도 아니고. 그날 저녁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조차 없다는 듯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각자 가져온 책을 조금 읽고 짐을 싸고 아침 일찍 돌아가야 하는 일정을 위해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며칠 동안 줄곧 따로 펼친 이부자리에 누워 잠을 잤는데 그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혼해줄게. 옅은 어둠 속으로 아내의 깊은 숨소리가 흩어졌다. 고마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가 이불 밖으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붙잡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이 밝은 뒤에도 아내는 전날 밤 일에 대해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예약해둔 리무진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릴 때까지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 물었고 기념품을 사며 어떤 게 좋을지 물었고 면세점에 걸린 명품 니트 한 벌을 걸쳐보며 내게 어울리는지 물었고 그러는 내내 손을 잡고 내 보폭에 맞춰 걸었다. 짐 가지고 당신 먼저 집에 가. 큰애한테 들렀다 갈게. 걔한테 먼저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해. 공항 택시에 짐을 실은 후에야 그녀는 덤덤한 태도로 말했다. 나는 우리가 정말로 막다른 길에 와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택시 뒷문을 열고 내가 불편한 오른쪽 무릎을 차 안에 들여놓을 때까지도 아내는 내 손을 붙들고 있었다. 그녀가 손을 놓았을 때 어쩐지 다시는 그 손을 잡는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여보, 문을 닫으려는 찰나였다. 나도 당신 사랑했어. 그녀는 아주 잠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금세 주름지고 주저앉은 눈꺼풀을 깜빡였다.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 예쁜 여자였다. 당신도 괜찮은 남편이었어. 택시는 공항 도로에 들어서자마자 순식간에 속도를 높여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은 우리가 닷새 동안 머문 숲속에서 본 것보다 가을이 더 깊어 있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길이 너무나 아름다운 길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자 비로소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것 같았다. 동시에 그 말이 더는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리라는 것 또한 알았다. 이혼합시다. 단호하게 말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막다른 길이었다. 돌아나가고 싶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막다른 길이었다.